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서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행정사로서 만나게 된 것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회 1회 1기로 교육을 받고 또 행정사를 시작했습니다. 겁도 없이 법원 앞에다가 크게 행정사무실을 내가지고 처음에 교육도 다 하고 그 사무실에서 행정사협회 이제 그때 교육장이 없을 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마침 코로나와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한 바람에 교육장이 또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저는 마침 제가 이 양력에도 있지만 행정사와 관련된 것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과 법률학과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행정부 쪽으로 갔습니다. 공직자들 다 계시잖아요. 상급 그 옛날에 상급 물류국가고 시험 이렇게 이름도 길었어요, 그렇죠? 그 시험 합격하다 보니까 더 이상 더 내가 석박사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야간부는 3급 공무원 이상 그때 당시에 3급 물류 공무원 이상만 응시 자격이 줬습니다. 지금은 3급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석사 과정을 하고 또 박사도 거기서 합격을 했는데 박사는 풀로 놀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당국대에 가서 당국대는 오후 야간부에 3시 이후에 그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박사 과정을. 그래서 이제 당국대에 와서 박사를 해가지고 바로 법정대학 교수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대학의 교수로 갔다가 마지막 그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 그거 한 것도 온라인 시대에 참 훈련을 시켜갔대요. 그렇죠? 사이버대 총장을 마치고 딱 나니까 행정사가 1회 1기로 공고가 됩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회 1기로 제가 합격증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2014년도부터 정식으로 그때는 그 사무실을 교대 옆 법원 앞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공직생활도 하고 교육계도 교직에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교수로서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사 교육을 맡아서 교육 부회장을 맡고 또 이제 교수로 계속 봉사하면서 또 법률정책위원장 맡아서 봉사하면서 이제 행정사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이걸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실무적인 경험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겪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실습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 소양 교육이나 연수 교육도 제가 항상 첫 시간에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과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2021년도 8개 협회가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각 협회 단위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또 저는 괜찮아요. 뭐 제가 안 해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앞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분한테 받았죠? 법령제도 이해 시간을. 그리고 이제 연수 교육도 첫 시간에 법령제도 이해를 제가 하고 또 직업윤리 과목까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법철학 또 철학윤리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 관련된 뭐 다른 사회적인 경험이야 뭐 그런 설명과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뵙게 돼서 뭐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 드릴 제목은 실습 위주로죠. 행정사 법의 목표, 목적, 정의,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행정사에서 또 이제 법령상 실제 업무 사례 중심으로 제가 했던 경험입니다. 꼭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2014년이니까 2024년이니까 꼭 실현을 한 그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행정 심판 하면은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행정 심판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긴 사례들, 그렇죠? 인용 사례. 행정 심판에서 이기면 인용됐다고 그래요.
법원에서 이거는 뭐라고 승소했다 그러죠. 이용 개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심판 사례를 중심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생활행정 국민 이제 여러 가지 그 권익 보호를 위한 컨설팅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자격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공적인 자격은 제가 웬만하면 전부 땄어요. 딸 수 있는 거는 제가 사무관 시험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때 공인중개 시험이 이럴 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죠. 시험 없이 복덕방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통해서 그래서 공인중개 시험인데 에이 그거 한번 시험 보자 해가지고 이래 또 그거 다 따놨어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행정사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 공인중개.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굉장히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습니다. 그뭐큰 건물들 이렇게 그러지 않지만 돈하고 꼭 관계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행정사를 또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영지도사 그때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 상공부 장관이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교영지도사를. 그 신청해가지고 한 3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또 시험도 봐요. 그리고 학교 하더니 이제 자격증을 줘요. 경영지도사. 경영 컨설턴트죠, 말하자면. 그런데 경영 컨설턴트는 국제적인 컨설턴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데 그거 받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 그걸 받았기 때문에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거든요. 가서 조직 관리는 잘하느냐, 인사 관리는 잘하고 있느냐, 기업에 가서. 또 이제 그 전관리, 재정 관계는 잘하고 있느냐. 그 진단해서 지도해주는 게 컨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우리 행정사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컨설팅 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컨설팅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과 함께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또 그걸 했다고 중국의 26개성 중에 20개성을 돌아다니면서 교육 전략, 교육 정보,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성장 시점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써가면서 듣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참 그 중국에서도 그만한 러시아, 뭐 유럽,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또 유럽, 동남아 전체 다니면서도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 또 행정사 하다 보니까 전부 제가 했던 학문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교사 대학 다닐 때는 법과대학을 다니면서도 교사 자격증을 받았거든요. 2급 정교사. 교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들 앞에 강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거기는 교육 과목을 다 듣잖아요. 교육 과목 교육심. 사실 내가 교수했지만 그냥 어디 학문 박사만 해가지고 교단에 서면요 엉터리 교수법이에요. 교수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것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그냥 전공했던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리고 그러죠. 정말 교수법에 따르면 처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본론 서론에 가면서 멋지게 전개를 해서 딱 하지 않아요. 요약해주고 결론 보면 또 질의응답 받고 그런 교수법도 알아야 되고 또 먼저 청구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행사에 항상 교수 전체만큼 교수법 강의를 좀 계속 제가 통합해서 했습니다. 교수법을 어떻게 해라 우리 행정사에게.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행정사 관련된 또 어떻게 해보니까 행정사로서의 굉장히 보람있고 제가 하는 학문이 너무 행정사하고 또 연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제가 우리 대한행사에도 꼭 서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실습교육 이런 건 또 온라인으로도 제가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려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 해보니까. 그래서 서서 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도 질문 내주셔도 되고. 그런 애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뒤에는 좀 질의응답 많이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심판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보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 터놓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오늘 1시부터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를 1시까지는 올 수는 있었는데 서울대학에서 이제 거기 행정대 총동창회
이사로 임명을 한다고 저는 이사를 오래 했어요. 근데 또 임명한다고 이렇게 오늘 학교 주려고 준다고 가는데 그게 늦었었어요. 그건 1시까지 올 수가 있더라고. 항상 나는 이거 같이 또 점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시 왔는데 사실 또 이렇게 선임장을 오늘 또 주더라고요. 다시 서울대학교 통영동창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면서는 조금 늦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제목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행정사의 필연과 목표, 행사법제의 1조를 딱 그랬죠. 1조의 목적이에요. 목적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의 편익보호. 그냥 요약해서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 두 가지예요. 그렇죠? 국민의 편익보호와 행정. 이 화면도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법령 제도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으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좀 더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법령 제도는 어느 분한테 배우셨어요? 되시나요? 김태환. 그렇죠. 사실은 그 교재는 여러분 교재 빠지셨는데 초창기 때가 편집위원으로 교재 편찬위원으로 들어가서 교재는 거의 그때 당시 쓴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세 중요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행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왜? 그래야 이 시간이 기쁘고 여러분 스스로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기쁜 시간. 가장 행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해서 잠깐 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도 고객을 만나도 가장 기쁘게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일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행정사법 1조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사업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업소에 성공하는 방법이 많이 아니라 이건 인간 삶을 살아가는 데서 성공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공하려면 4대 등급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예요? 지식, 지능, 기술, 자세. 근데 여기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아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지능 기술 높아야 된다.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게 성공의 일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요.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발표됐어요. 그럼 우리 행정사를 성공하려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또 성공의 8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같은 기로 만나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모임을 중요시하세요. 그렇죠? 모임이 관계를 중요시하세요.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일 때마다 저는 하여튼 저희들한테 강의 받은 사람이 얼마 정도 오는 구청장실에 초청을 받아주고 왔더니 자기가 행정사라 이거죠. 구청장, 서울시 구청장. 그래서 자기도 나한테 교육을 받았대요. 첫 시간에 한 법령제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행정사가 교육받은 분들이 장창하는 분도 많고 각 고위직들이 많잖아요. 막 광역시도 단체장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꼭 그 사람들만이 높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하위 공무원이나 시험 출신이나 다 우리가 존경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혹시 시험 출신도 계세요? 이번에? 어디? 시험 출신.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보고 들으셨다는 게 대단해요.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는 주간부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를 봐요. 행정고시하고 행정사. 알았죠? 그래서 우리 행정대학원 후배들이 많이 행정사로 들어왔습니다. 행정사하고 행정고시하고 두 가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출신이나 공직자 출신이나 제가 이제 명단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다 이제 내가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만 뭐 각 부서에 다 계시랍니다. 중화직이나 고위직이나 뭐 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무슨 뭐 불체관 뭐 고위직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의 총장이지만 국립대 총장도 와요. 왜냐면 국립대 총장들도 행정사 자격이 주니까 국립대니까 그렇죠. 국공립대 국공학교 교장들 그렇죠?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달 걸 참고로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우리 이제 그 동양의 이런 논어에 호지자 불에 낙지자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 보입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거운 게 낫다. 아까 처음 내가 기쁨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행정사가 좋아서 오셨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하나 행정사면서 기뻐하시면 행복하고 일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한 번 더 붙여서 제가 만든 거예요. 낙지자 부려 감지자. 그건 무슨 일입니까? 즐거워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좋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고난길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뭐 집안에 깊은 소음을 들여다보면 누가 아픈 사람도 있고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걱정거리 속에 살아요. 내가 강의를 이제 저는 행정사 강의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그 시구청 단위로 강사로 촉받아가지고 통일 안보 교육도 막 기타 윤리교육, 철학교육 이런 것도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도 있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각 자치위원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각 구청 자치위원하면 생활행정 그런 주제로 또 제가 강의를 해요. 하다 보니까 정말 겪어보니까 주민들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감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 나에게 고난 주어를 준 것도 앞으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행정사로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또 행정사로서 사무엘 울망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10대, 20대 청춘이라 해도 청년이라 해도 꿈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7, 80대 노인 것 같대요. 그런데 7, 80대 노인이라 하더라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10대, 20대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행정사. 이제 여러분들 처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막 걱정도 하시려면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부딪히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할 때 업무를 처음 맡은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전 내가 출입국 관련 기관 공직에 있을 때도 저는 주로 통일 안보기관에 많이 근무했어요. 공직에 출입국 관련, 여기 혹시 출입국 관련 기관에 계신 분 계세요? 혹시 계시다 나와줍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 하십니다. 나와줍니다. 조금만 그 들만 조금. 그래요. 서울 출국하고. 그럼 이제 이건 내가 실제 경험이니까 처음 행정사로서 맡은 업무예요. 베트남 여인의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나보고 국적을 취직을 해달래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딴 데로 가 그러겠어요? 그럼 행정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모른다고 싼 데로 가요. 그래요. 물론 좋은 사람한테 소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개발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좀 깊이 이제 말씀 다 들어봤어요. 이제 진단을 해본 거죠. 컨설팅 자기를 가지고 걷잖아요. 컨설팅 기본에서 그래서 그 진단해보고 사람도 진단해보고 사람 체크해보면 그것도 봤어요. 왜냐면 잘못해서 범죄자가 되면 또 안 돼요. 국적 출입이. 본국에 범죄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잘 판단하면서 진단을 그 사람을 했어. 이 사람이 과연 끝까지 내가 잘해주면 올 건가 또 진단해가지고 딱 보면 벌써 그 사람 심리를 파악하면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개인 컨설팅 자기가 갔다 보면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후에 다시 오시라고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자, 2, 3일 동안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한번 뭘 해야 될까? 2, 3일 동안. 여러분이 그 일을 마쳤다면 뭘 해야 될까? 국적법 출국관리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봤습니다. 쭉 읽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요. 시행령 수준이 아니 세부 지침까지 답이 다 나와버려요. 거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는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3천만 원 이상 예금 증서나 또 임대 보증금이나 돈이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천만 원. 또 본국에 아까 얘기했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범죄 그 경력이 있으면 국적 취득이 안 돼요. 본국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진단해가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국까지 요즘에는 왜 항상 바뀝니다. 출입국 외국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제도도 바뀌었어요. 약간 법도. 어떻게 되냐? 지금은 교육의 5단계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전문교육, 한국어 교육. 그래야 국적 취득도 됩니다. 그때 당시 내가 할 때는 그랬다 이거죠. 10년 전에. 지금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출입국 외국인청이라고 요즘에도 바뀌었습니다. 이건 항상 바뀐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가서 내가 그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행정사라고 했더니. 그럼 뭐 이렇게 해오세요. 내가 공방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대로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양식 써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국적 취득 신청서 이거 있잖아요. 그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딱 보니까 내가 설명을 쭉 했어요. 그렇게 지금 이런 조건이 되느냐, 뭐 범죄 경력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괜찮다 이거죠. 본국에서 뭐 어디 죄진 일도 없고 뭐 돈도 그 정도 가지고 있고 3년 이상 되고 그럼 이제 위임계약서를 쓰자. 위임계약서. 여러분 왜 위임계약서라고 해야 됩니까? 고객의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사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임을 받아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임계약서. 저는 그때는 뭐 무슨 계약서, 어떤 사람은 보호계약서, 무슨 계약서 뭐 이렇게 별걸 다 써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또 항상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 한게 좋잖아요. 썼어요. 써가지고 위임계약서 내용 국적 취득 그리고 거기에 보수는 어떻게 받는다. 또 정보는 서로 당신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것도 뭐 해봐라. 뭐 이렇게 또 내가 요청을 해야 되냐고. 서로 본인이 해야 될 거, 또 내가 해야 될 거. 서로 그렇게 조건해서 딱 계약서를 찍고 도장을 찍었어. 그대로 해서 잘 처리했어. 뭐 생전도 해보지 않는 업무 부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행정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나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공한 행정사로서의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사의 이런 목적과 행정사로서의 기본 이런 틀을 알려면 행정의 개념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울행정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시간에 와서 거기는 교수들이 뭐 하버드에 나온 교수들이더라고요. 우리 국내 그때 당시 행정학은 좀 늦게 우리 국내에서 많이 시작돼서 법학이나 이런 건 더 일찍 시작이 됐지만 정치학과 이런 건 일찍 시작됐지만 행정학은 늦게 좀 시작됐죠. 그랬더니 거기 교수들이 전부 가지고 서울대학에 막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첫 시간에 행정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해요. 행정을 하는 것은 administration.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니스트리 이 용어를 찾아보면 장관, 목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다 장관, 목자처럼 높은 지위에 있지만 국민들을 그렇다고 목자라서 교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확실한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사는
스트레스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 그렇죠? 서번트. 이런 정신. 서번트 정신. 셀프 리더십을 해야 한다. 셀프 리더는 뭡니까? 아까 성공하는 자세죠. 여러 가지. 그렇죠? 지식도 길러야 되고 기술도 행정사로서의 하려면 이렇게 폭발할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행사를 없는 처리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고객과의 자세가 또 중요해요. 만나는 자세, 그렇죠? 고객한테 오만해 보이거나 고객한테 좀 약간 사기성 있어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사님들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문자 행사를 좀 약간 자기 업무 맡으려고 막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걸 딱 고객들도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죠. 그런데 비교적 공직자들은 또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뢰성을 항상 유지하면서 해가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국가 자격제도도 이제 국가 전문자회사가 있고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행정사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변호사, 우리 행정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법무사 이거 오다 보니까 막 회계사, 법무사 같이도 하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경영지도사 다 컨설팅까지 한다고 그러고 야구 보다 보니까 한편 더 전문 자격사, 국가 전문 자격사들인데 그렇죠? 개인 자격사들 뭐가 있어요? 심리 상담사, 여기 막각 어떤 학원에서 주는 거 이거 많잖아요. 독서 지도사 이런 거. 또 개인정보 보호사도 이것은 개인 자격사에 들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개인 자격사지만 그렇죠? 왜? 행정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출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따 행정심판에서 얘기했던 누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뭐가 누출돼요. 교육상 필요한 정도까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왜 구체적으로 좀 더 막 누가 어디서 어떻게 6하원칙 그렇게 6개월칙에 하다가 잠깐 개인정보법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걸릴 거 있고 안 걸릴 거 있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우리 연수교육에서는 꼭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행사 분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면서 이건 기본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행사, 회사 행사, 또 외국 번역 행사. 저는 회사나 외국 번역 행사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지냅니다. 같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또 어떤 모임도 갖고 또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일반 행사지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이건 이렇게 또 인원도 지금 43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사가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숫자는 제일 많아요. 전문 자격사 중에. 그렇죠? 변호사나 다른 일반 자격사는 몇만밖에 안 돼요. 6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많다. 그러니까 많지만 행정사는 어때요? 수적으로 많지만 고위직도 많고 지역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가 앞으로 사실은 업무를 앞으로 법률 행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행정에 관한 법이 몇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국내 전체 법률 몇 가지나 되지 아세요? 법령제도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해주세요? 15,000개. 예? 15,000개. 근데 총 우리가 그 법은 5,000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5,340. 예. 예? 5,340. 예. 그러니까 5,000여 가지 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럼 80% 그렇죠? 70~80%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관이 얼마나 많아요? 정부 부처만 보세요. 얼마나 그렇죠? 교육, 문화행정, 예술행정 그냥 다 있잖아요. 외교, 통일안보, 국방 그렇죠? 보건복지, 농림, 수산, 축사 전부 행정에 관한 업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 관한 범위가 정말 넓다 하는 걸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법 개정 중에 이런 것도 다 하셨으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정돼서 하나로 통합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통합돼서 하나로 통합돼서 여기서
오프라인 교육은 여기 가서 여기 본부가 있잖아요. 받으셨어요? 거기서? 혹시? 오프라인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받으신 분은 뭐 그때에서 하지만 오프라인 교육도 여기 교육장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행정수법의 내용에서 이제 1조는 내가 그동안 잘 했습니다. 1조는 했는데 2조의 업무 영역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업무 영역 업무 영역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건 뭐 구체적으로 다 내가 뭐 하고 뭐 행사 본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원 행령 업무가 많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주요한 업무들이 이제 민원 행령도 있지만 어떤 법인설 인허가 업무 실질적으로 또 이제 사실 증명에 관한 업무, 계약 업무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행정관계에 관한 여기 쭉 적혀 나옵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좀 그 최근에 바뀐 거 혹시 이번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가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해요. 예? 직거래만 가능해요. 직거래 네. 직거래. 그리고 자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중개행위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중개행위라는 게 뭡니까? 공인중개사처럼 받아가지고 가서 집도 보여주고 소개하고 뭐 집값도 조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와서 직거래할 때 계약서 하나 써주는 거예요. 행위사가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법이 판례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 이런 상가라든가 그렇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거기 권리금이 되게 따라요. 그렇죠? 그 주민들이 권리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썼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어떤 판례가 나왔어요? 혹시 법령 시간에 그 강의 안 받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렇죠?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썼다는 또 그게 행정사법에 위반이다 이런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헌법소입니다. 응? 중개사협회에서 법령 개정을 하고 국토보고 다시 영역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하겠죠. 뭐. 네, 그런 것도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협회도 그런 걸 잘 보는 안 해야 건데 되는 예. 쉽지 않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워낙 크고 막 그 협회가 뭐하니까 또 아마 그대에서 왜 공인중개사 업무인데 이게 또 그렇잖아. 공인중개사 업무들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렇죠? 업무에 칼을 들려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나는 그래요. 그거 권리금 대학 우리가 그거 써봐야 그것도 뭐 차라리 다른 업무에 치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권리금 계약서 뭐 이제 그렇게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계약서 우리가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희한한 또 일을 봤어요. 오늘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재산관계 분할에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시세를 알겠는데 나보고 그 시세 확인 좀 해라. 그 확인이 그죠? 사실 확인이에요. 그건 사실 증명이에요. 그렇죠? 사실 증명은 우리가 행사명령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증명에 관한 업무는 행정해야 된다. 시세 확인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공인중개사들이 왜 해야 되는데 또 이상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인중개사들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뭐 마찰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까지도 굳이 뭐 공인중개사들이라든지 조그만 가지고는 우리가 더 큰 거 많아요. 그렇죠?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찾아요. 행정심판에 대한 거. 네? 이따가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반드시 우리가 행정사예요. 행정심판. 이런 큼직큼직한 걸 우리가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조금 웬만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자격사들하고 서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따가 일본에 갔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일본의 행정사회들을 다 연구하고 왔어요. 국회에서 발표했어요. 일본 행정사한테는 행정사
심판대로 보면 심판 대리권도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한테 딱 행정심판 대리권이. 그런데 거기는 이제 특정 행정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행정심판법에 대한 거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을 받고 학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특정 행정사로서 그 행정심판 대리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렇게 교육 받아서라도 행정심판 대리권이 주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 행정에 관한 의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의무는 행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다른 자격사라도 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실 다른 자격사들은 절대로 갈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변호사하고 같이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 같이 와서 지금 거기 변호사 고문도 해주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사실 변호사 법무사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뭐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경영적으로 다른 자격사들하고 서로 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격사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건 한없어요. 맨날 저 다투다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업무 처리하는 데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주요 업무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실제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 이 주요 업무에서 저는 이 업무 중에 지금 뭐 출입 관련 업무, 행정 민원 뭐가 법인사직 인허가 뭐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가 많이 있는데 뒤에 어떻게 처리하는 그 방법을 하려면 뒤에 이 관련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법을 여기 다 있잖아요. 관련 법이. 그러니까 이런 법을 먼저 알고 이런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유공자 업무. 우리 여기 그 아까 임 대표님 여기 잘 오셨습니다. 남부 지부장한 우리 임 대표님이 바로 국가유공자 업무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본지 70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부가 되죠. 그래서는 옛날에 국가보훈처였는데 지금 이제 장관급으로 보훈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국가유공자 업무가 중요한데 국가유공자 업무를 잘하려면 아까 내가 출입구업무 잘하려면 무슨 법? 국적법, 출입관리법 잘 알아야 되지. 국가유공자 업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유공자 예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어요. 그렇죠? 보훈, 보상, 대상, 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 법률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요 AI가 있어가지고 딱 아스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AI도 알아야 돼요. 모를 때는 거기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뭐 내부에 쳐도 되게 나와요.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찾을 때 국가유공자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법이 필요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죠?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 이렇게 한번 쳐서 나와도 하고 저는 쉽게 또 아수겁이라고 그걸 깔았어요. 카톡에 아수겁이죠. 물건 카톡 이런 거 이제. 근데 거기다가 행정에 관한 것도 디지털 행정에 있어 어떻게 뭐 한개 가면 딱 끝 나오더라고요. 그건 별게 다 나요. 어떤 시한표 시도하면 시도 써주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시도하지만 시 같은 것도 사실 거기서 쓰는 건 너무 그것만 의존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 개인의 어떤 정서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않아. 자기가 써야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참고로 해서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또 영업정지 취소 구제, 또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청소년법 이런 법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문 자격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비슷한 게 업무정지처분이 있어요. 전문 자격사는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그 비슷해요. 영업정지랑. 처분할 때 어떻게 나오냐. 이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가 여러분들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일단 행정심판 할 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도로교통.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먼저 음주운전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도로교통법을 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면 취소되느냐, 얼마면 정지되느냐, 그렇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죠.
출입관리 아까 내가 출입관리법적법을 반드시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설계, 또 건축법, 건축에 관한 거, 부동산 손실보상은 뭐 헌법 제23조의 그 근거에서 이제 손실보상에 관한 거 있죠. 공시가 조정. 이것도 제가 별일이 나더라고요. 아파트 동대표 정부처를 한번 찾아봤어요. 공시가가 너무 높아지는데 공시가 좀 어디 나오더라고요. 아, 행정사가 그렇게 직접 내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그런 별일 없잖아요. 사실은 내리는데 우리가 조정하는데 행정적인 역할을 내리겠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요구할 만한 것도 받아야 돼요. 왜? 그 지금 그러면 그 저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데 어느 정도 공시가냐? 그 주변 아파트 공시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좀 연구에 와라 해야 돼. 그럼 되게 자기들이 그냥 금방 알아보고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다 써요. 주변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뭐 보내고 감정원도 보내고 하면 약간 조정이 돼서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동대표 지금도 좋아해. 고마워. 그러니까 행정사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행정예관은.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이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조정 인허가 대리 이제 처리작품인데 인허가 대리도 법인 설립 인허가를 했는데 불허가 처리 안 해서 허가를 안 해줬을 때 이거에 대한 또 행정심판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심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분쟁, 저는 이제 환경분쟁 조정기관에도 가서 이제 조정으로 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경 문제로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물론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어느 아파트 우리 서울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데 축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환경으로. 도대체가 아파트 짓는데 소리가 크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나니까 소들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요? 소들이 죽어버린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아, 스스로 글쎄. 그래서 그게 막 환경부로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분쟁이 조정위원회에 열었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좋다. 그것도 있는데, 내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축사에서, 나는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들어왔거든요. 축사에서 바람이 불면 도대체 썩은 냄새가 나서 아파트에 못 살겠다. 그 주변 아파트. 또 그런 민원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럼 자기들만 당해야 아니라 또 아파트 주민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그 가격 우리가 권리금 받는 거 가지고 공유주회사하고 뭐 그런 거 서로 다니는데 서로 사실 나는 그런 건 잘 얘기를 해서 권리금 그 같은 거 써봐야 우리가 그 얼마 못 받아요. 그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몇 천만 원 권리금 써있다가 그 보너스 받아요. 얼마 그렇잖아요. 좀 큰 비강까지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돼. 큰 비강을 듣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행정 심판도 우리가 다시 고쳐나갈 수 있는 거, 바꿔나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저기 아까 권리금 같은 경우는 저기 중개업법에 대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행정사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법에 있는 거는 우리 못 한다 했잖아. 타법에 행정사 업무가 아닌 걸로 바뀌네.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해서 넣어버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대비해야죠. 행정사들이 절대로 그걸. 물론 상가 권리금이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권리금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의 기준이 아직 높다 보니까 받는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10%씩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고 조금만 나오고 중개 대상으로 때는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받을 때는. 근데 중개 수수료도 제가 뿐만 내주면 더 받아도 중개사들이 민원인들이 고발하면 공인중개사 어떤 건지 알아요?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그것도 6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형사 고발까지 됩니다. 검찰까지. 그 제가 지금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거는 우리가 행정사들이 그렇게 서로 뭐 안 되도록 이제 잘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잘못하면 이제 행정사무에서 이제 뺏기는 데까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제 우리는 이제 못 쓰는 걸로 업무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개정이 되거든요.
원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까지 바꾸면 안 되죠. 법률에 같은 사법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못하는 걸 써져 있길래 행정사법에 그 조항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무도 아까 이것도 내가 어디 실습할 때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 등록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각 구청마다 가면은 거기도 우리 행정사 업무를 다 뺏기고 있어요. 다른 데 자동차 영업하는 분들이 다 와서 등록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팀장이 나와서 그때 내가 한 30명을 데렸는데 우리 사무실에 30명씩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올 때는 뭐 몇백 명씩 올 때는 이제 그 학교 강당에서 하는데 아니 행정사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행정만 적었는데 왜 다 뺏기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왜? 업무 그 하는 자동차 등록 업무 하는 데서 뭐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냐 얼마씩 받고 얼마씩 하루에 오냐 했더니 많이 가져온 사람은 30건이 다닙니다. 근데 그럼 얼마씩 받았더니 3만원씩 받는다. 3만원이면 30건이면 얼마예요? 하루? 그럼 그분들은 이제 자격증은 없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입을 못하게끔 아예 못하게 막으면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해야 돼요. 삼는 거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외에 뭐 교통관계 도시교통부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 하시고 시간이 좀 전에 한 10분 쉬셨다 그렇죠? 좀 하시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여튼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이제 조금 쉬셨다가 실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좀 쉬시죠. 쉴 때는 좀 편하게 좀 쉬시고 잊어버리시고